아기 호랑이 살 수 있을까? 나도. 모르겠다. 안녕하세요. 26년 3월 7일 전설사랑방입니다. 조선 제천 깊은 산골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그칠 날이 없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두 형제는 좁쌀죽 한 그릇으로 하루를 버티며 오늘도 어머니 곁을 묵묵히 지키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날 한밤중 마당에서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조심스레 문을 열어본 순간 눈밭 속에 고요히 서 있는 거대한 백호, 그리고 그 발 아래 힘없이 축 늘어진 작은 새끼 호랑이 한 마리가 차가운 눈 위에 조용히 내려져 있었습니다. 어미 호랑이는 대체 왜 죽어가는 새끼를 이 가난한 형제의 집 앞에 맡기러 온 것일까요? 이 작은 백호가 두 형제에게 가져다 줄 것은 과연 재앙일까요? 아니면 기적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지금부터 본 이야기 시작합니다. 충청도 제천 깊은 산골에는 겨울이 쉬이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입춘이 지났다고는 하나 산등성이는 아직도 잔설이 하얗게 남아 있었고, 골짜기 바람은 살갗을 베듯 스며들었지요. 낮에는 처마 끝 고드름이 한 방울씩 녹았으나 해가 기울면 그 물마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산짐승들조차 먹이를 찾아 눈밭을 헤매는 때였으니 사람 사는 형편이라 해서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 산골 외딴 초가에는 박씨 부인과 두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장남 도현은 15, 아우 연수는 겨우 10살이었지요. 남편이 산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집안의 기둥은 아직 어깨도 다 크지 않은 도현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그러했습니다. 도현이 마른 장작 몇 토막으로 겨우 아궁이에 불을 지폈고, 연수는 바가지, 바닥을 긁어 묽은 죽을 쑤었습니다. 연수가 뚝배기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형님, 이게 죽이에요? 물이에요? 죽이다. 물에 쌀이 지나쳐 간 거 아니에요? 잔말 말고 어머니 먼저 드려라. 도현은 어머니 앞에 그릇을 놓고 자신과 동생 몫은 더 적게 덜었습니다. 연수가 그것을 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배 안 고파요. 도현이 말없이 동생 그릇에 한 숟갈 더 얹었습니다. 아까는 배 안 고프다더니 그건 형님이 너무 적게 드실 것 같아서요. 도현이 피식 웃었습니다. 나는 원래 적게 먹어. 형님, 그 말 올겨울만 12번 들었어요. 박씨 부인은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내가 너희 복을 깎아먹는구나. 도현이 얼른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십시오. 봄만 오면 나아지실 겁니다. 연수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제가 봄에 산나물 잔뜩 캐다 드릴게요. 그래, 그래. 너희가 있으니 어미는 호강이다. 연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호강이라면서 죽을 드시네. 도현이 발로 연수의 발등을 살짝 밟았습니다. 밥상을 물리고 나자 집 안에는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는 기침을 참으며 이불을 여미셨고, 연수는 그 곁에 쭈그리고 앉아 이불 끝을 다독였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이었습니다. 마당 쪽에서 묵직한 기척이 들렸습니다. 눈을 밟는 둔탁한 소리, 그리고 짐승의 거친 숨소리였습니다. 연수가 도현의 소매를 붙들었습니다. 형님 밖에 뭐가 있어요? 아마 고라니겠지. 고라니가 저렇게 무겁게 숨 쉬어요. 도현은 손에 쥘 만한 작대기 하나를 들고 문틈으로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깔린 마당 한가운데 커다란 흰 호랑이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연수가 뒤에서 속삭였습니다.
형님 고라니 맞죠? 아니다. 그럼 뭐예요? 호랑이다. 예! 조용히 해. 형님, 우리 어떡해요? 나도 몰라. 그런데 기이하게도 그 호랑이는 성한 기세가 아니었습니다. 갈비뼈가 훤히 드러날 만큼 몸이 말라 있었고 눈빛에도 사나움보다 지친 기색이 더 짙었습니다. 입에는 작은 새끼 한 마리를 물고 있었는데 축 늘어진 그 새끼는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듯 떨고 있었습니다. 흰 호랑이는 천천히 처마 아래 눈이 덜 쌓인 자리에 새끼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뒤 한참이나 문 쪽을 바라보더니 이윽고 머리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턱이 거의 땅에 닿을 만큼 낮게 오래도록 고개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는데도 뜻은 분명했습니다. 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연수가 울먹였습니다. 형님, 저 애기 죽을 것 같아요. 도현은 문고리를 쥔 손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서웠지요. 하지만 저 어미도 며칠째 굶었을 것이고 그래도 제 새끼만은 살려보겠다고 사람 사는 집을 찾아 내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도현이 낮게 말했습니다. 연수야, 문 열자. 형님, 저 다리가 안 움직여요. 나도 그래. 그럼요. 그래도 열어야지. 문을 열고 나서자 차가운 밤 기운이 훅 밀려들었습니다. 흰 호랑이는 한 걸음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도현이 떨리는 두 손으로 새끼를 안아들었습니다. 손 안에 들어온 작은 몸은 얼음덩이처럼 차가웠고 숨은 신락 같았습니다. 연수가 서둘러 방문을 열었습니다. 도현이 새끼를 품에 안고 들어서자 흰 호랑이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한번 낮게 머리를 숙인 뒤 소리 없이 어둠 속 산길로 사라졌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도현은 곧장 아궁이 가까이에 앉았습니다. 연수는 자기 저고리를 벗어 새끼를 감쌌습니다. 형님, 이거 제 제일 따뜻한 저고리예요. 알고 있다. 잘 돌려줘야 해요. 나중에. 도현은 피식 웃으며 손으로 조심조심 새끼의 등을 문질렀습니다. 박씨 부인도 힘겹게 몸을 일으켜 그 광경을 바라보셨습니다. 도현아. 예, 어머니. 잘 데려왔다. 그 한마디에 도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연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님 살 수 있을까요? 도현은 작은 짐승의 미약한 숨을 느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살려야지. 우리가 아니면 저 아이는 오늘 밤을 못 넘긴다. 밖에서는 아직 겨울의 찬바람이 산을 훑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초가집 안에는 죽어가던 작은 생명 하나를 품은 채 처음으로 아주 작은 온기가 돌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형제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궁이 불을 약하게 살려두고 연수는 제 저고리를 벗어 작은 몸을 감싸 주었습니다. 도현은 손바닥으로 등을 문지르며 체온을 전해 주었지요. 처음에는 숨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연수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말했습니다. 형님 숨 쉬고 있는 거 맞죠? 응, 쉬고 있다. 정말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귀 갖다 대봐. 연수가 조심스럽게 귀를 새끼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잠시 뒤 작게 말했습니다. 형님 따뜻해요. 조금. 그래. 살아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났습니다. 자정이 넘고 새벽이 깊어질 무렵 새끼의 몸이 아주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연수가 먼저 알아챘습니다. 형님, 움직였어요. 조용히 해. 놀라면 안 된다. 아,
예. 근데 형님도 지금 일어나셨잖아요. 나는 원래 깨어 있었어. 날이 밝을 무렵 새끼 호랑이는 처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작은 눈이 희미하게 반짝이며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 도현의 손가락을 약하게 물었습니다. 연수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형님 깨물었어요. 응, 알아. 아프지 않아요? 아프긴 한데 살아있다는 뜻이잖아. 도현은 새끼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연수도 따라 웃었습니다. 형님 살겠어요. 이 아이. 그날부터 형제의 생활에는 하나가 더 늘어났습니다. 죽어가던 새끼 호랑이를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연수는 아궁이 옆에 작은 자리를 만들어 주었고, 도현은 죽을 쏠 때마다 조금씩 덜어 먹였습니다. 새끼는 처음에는 제대로 삼키지도 못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힘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연수가 새끼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형님, 이름을 하나 지어주면 안 될까요? 이름, 짐승한테도 이름이 있으면 더 잘 살 것 같아요. 도현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게 무슨 근거냐? 우리 집 닭도 이름 없이 죽었잖아요. 그 닭은 우리가 잡아먹었잖아. 연수가 새끼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절대 안 잡아먹을 거예요. 도현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무슨 이름? 연수는 한참 새끼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털이 눈처럼 하얘요. 서로라고 부르면 안 될까요? 도현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 괜찮은 이름이다. 그날부터 새끼 호랑이는 서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시작된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연수가 마당 쪽에서 나는 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였습니다. 형님, 또 왔어요. 도현이 문을 조심히 열어보았습니다. 마당에는 그날 밤 새끼를 맡기고 갔던 어미 호랑이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입에 굵은 뿌리를 문 약초를 물고 있었지요. 도현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약초 같은데 연수가 옆에서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형님이 캐오는 것보다 훨씬 굵어요. 그러게 산 깊은 데서 캐온 것 같다. 어미님이 우리한테 왜 이걸 주는 걸까요? 도현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서로 때문이겠지. 연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살렸으니까 어미님도 우리를 살리려는 거네요. 말이 통하는구나. 다음 날 도현은 그 약초를 잘 씻어 다렸습니다. 혹시라도 어머니께 도움이 될까 싶어서였습니다. 약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우자 박씨 부인이 눈을 뜨셨습니다. 도현아, 이게 무슨 냄새냐? 약초 달인 것입니다. 드셔 보십시오. 약초를 어디서 났냐? 도현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저 산에서 구했습니다. 박씨 부인이 그릇을 받아 한 모금 드셨습니다. 잠시 뒤 말씀하셨습니다. 쓰구나. 연수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좋은 약은 다 쓰다잖아요, 어머니. 너는 약 먹어본 적이나 있느냐? 저는 워낙 건강해서 박씨 부인이 피식 웃으셨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의 기침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에 한 번씩 어미 호랑이는 밤마다 마당에 나타났습니다. 어떤 날은 약초를, 어떤 날은 산열매를 물고 왔습니다. 형제는 남은 밥을 마당에 조금씩 내어 놓았고 어미 호랑이는 그것을 먹고 조용히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이 서로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났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마당을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시작했지요.
연수는 서로와 함께 노는 시간이 가장 즐거웠습니다. 서로야, 이리 와. 서로가 꼬리를 흔들며 달려오다가 그만 연수를 세게 들이박았습니다. 아야, 도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호랑이한테 달려오라고 하면 그렇게 된다. 연수가 엉덩방아를 짚고 앉아서 말했습니다. 아직 어려서 그래요. 크면 조심할 거예요. 어려서 이 정도면 크면 어쩔 거냐. 서로는 넘어진 연수 얼굴을 혀로 핥았습니다. 연수가 울상을 지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그래. 됐어. 용서해 줄게. 어느 저녁 어미 호랑이가 또 나타났습니다. 도현이 마당에 밥을 조금 더 놓아두었습니다. 어미는 그것을 천천히 먹고는 고개를 들어 도현과 연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처음 보았을 때와 달랐습니다. 굶주림과 경계 대신 어딘가 조용한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미님 고맙습니다. 어미 호랑이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시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돌려 산길로 올라갔습니다. 도현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짐승이 이 집에 들어온 뒤로 집 안에 처음으로 웃음이 돌아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흰 호랑이가 드나든다는 소문이 이미 산 아래 마을까지 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어떤 사람이 그때부터 이 집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장덕보였습니다. 봄이 조금씩 산을 타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눈이 덮여 있던 골짜기 바닥에서는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마른 가지 끝에서는 연두빛 눈이 막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아직 찬 기운이 남아 있었지만 겨울에 숨막히던 추위는 조금씩 풀려가고 있었지요. 이씨 집에도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의 몸이 눈에 띄게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기침이 줄어들었고 밤마다 가빠지던 숨도 한결 편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박씨 부인이 마당에 나와 잠시 햇볕을 쬐었습니다. 연수가 기쁜 목소리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괜찮으신 거죠? 그래,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구나. 연수가 도현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형님 봤죠? 어머니 마당까지 나오셨어요. 도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은 저 앞 텃밭까지 걸어보시겠습니까? 박씨 부인이 손을 저으셨습니다. 이놈아, 오늘 겨우 마루 내려온 사람한테 봄이 왔으니 몸도 따라가야지요.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는 건 아비 닮았다. 도현이 픽 웃었습니다. 그날도 어미 호랑이는 밤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약초 한 뿌리를 내려놓고 조용히 돌아갔지요. 도현이 그것을 들고 들어오는 사이 연수는 서로와 마당에서 한참을 뒹굴고 있었습니다. 서로는 이제 제법 자랐습니다.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손바닥만 하던 몸이 어느새 연수의 허리쯤까지 자라 있었지요. 하지만 연수를 졸졸 따라다니는 모습은 여전히 어린 짐승 그대로였습니다. 연수가 서로 목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서로야, 너는 이 집이 좋지? 서로가 꼬리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형님, 서로가 좋다고 했어요. 도현이 약초를 씻으며 말했습니다. 꼬리 흔드는 게 좋다는 건지 빨리 놔달라는 건지 어떻게 알아? 연수가 서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서로야, 형님은 저런 애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서로가 도현 쪽을 향해 짧게 울었습니다. 도현이 피식 웃었습니다. 나한테 우는 거냐, 저놈이?
그 평온한 날들이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것이 늘 그러하듯 좋은 소문은 멀리까지 퍼지는 법이었습니다. 들었나? 산 위 이씨 집 말이야. 흰 호랑이가 드나든다더군. 어떤 사람은 새끼까지 봤다던데. 사람들은 처음에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 소문을 흘려듣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의주에서 장사를 하는 거상 장덕보였습니다. 진귀한 물건을 모으는데 집착이 심한 사람으로 값비싼 도자기부터 희귀한 약재, 심지어 기이한 짐승까지 돈으로 사들이는 것으로 유명했지요. 장덕보가 술집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흰 호랑이라 했나? 예. 장날이 산 위 초가집에 드나든다지요. 장덕보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흰 호랑이. 백호. 그것은 단순한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부자들이 서로 갖고 싶어 하는 귀한 영물이었지요. 장덕보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호랑이 내가 데려와야겠군. 며칠 뒤 낯선 사람들이 이씨 집 마당으로 올라왔습니다. 앞장선 사람은 비단옷을 입은 둥글둥글한 사내였습니다. 얼굴에는 번들거리는 웃음이 떠 있었지요. 도현이 나무짐을 지고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사내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자네가 이 집 장남인가? 예.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사내는 마당을 둘러보며 웃었습니다. 소문을 들었네. 이 집에 흰 호랑이가 있다지. 도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런 짐승은 없습니다. 사내는 빙긋 웃었습니다. 숨길 것 없네. 내가 그걸 사러 왔으니까. 그는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주머니를 열자 은전이 반짝였습니다. 100냥을 주겠네. 도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100냥이면 이 집이 몇 년은 굶지 않고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도현은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팔 수 없습니다. 장덕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 집 형편을 알고 하는 말인가? 알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500냥을 주겠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500냥. 그 돈이면 어머니 약도 사고 기와집도 짓고 평생 먹을 걱정도 없었습니다. 연수가 형의 옷자락을 살짝 붙잡았습니다. 도현은 그 손을 느꼈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로는 짐승이 아닙니다. 장덕보가 비웃듯 물었습니다. 그럼 뭐지? 도현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족입니다. 순간 장덕보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 그리고 몸을 돌리며 덧붙였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언제든 말하게. 몇 걸음 내려가다가 그가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눈빛이 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말이야 돈보다 무서운 것도 있다는 걸 곧 알게 될 걸세. 장덕보 일행이 산길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마당에는 다시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연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저 사람 무서워요. 도현이 말없이 서 있자 연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형님, 괜찮아요? 응. 500냥인데 안 팔아도 되는 거죠. 도현이 연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로 팔고 싶어. 연수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요. 절대요. 그럼 됐다. 연수는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 듯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서로야, 너 어디 가면 안 돼. 알겠지? 서로는 연수의 품에 고개를 묻었습니다. 도현은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숲속에서 어미 호랑이가 조용히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낮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 서로는 우리가 지킨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도현은 알고 있었습니다. 장덕보라는 사람은 거절 한 번으로 물러설 위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예감은 머지않아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어미 호랑이의 발걸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 사람들이 잠들 무렵이면 어미는 조용히 산길을 내려와 마당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 집에 무언가를 물고 있었지요. 도현은 이제 그 광경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던 그 짐승이 이제는 마치 오래된 이웃처럼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어느 밤이었습니다. 연수가 하품을 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어미님, 오늘은 뭐 가져오셨어요? 어미 호랑이가 뿌리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연수가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형님, 오늘은 저번보다 작은 것 같은데요. 도현이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산에도 없을 때가 있지. 그럼 어미님한테 미안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밥을 더 주면 되지. 연수가 얼른 부엌으로 달려가며 말했습니다. 어미님, 잠깐만요. 제가 밥 더 퍼올게요. 도현이 그 뒷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집안에는 조금씩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이 눈에 띄게 나아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침이 잦아들었고 밤마다 숨이 가빠 괴로워하던 모습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아침 박씨 부인이 마당을 천천히 걸어보셨습니다. 연수가 그 옆을 바짝 붙어 따라다녔습니다. 어머니, 천천히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이놈아, 내가 아직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냐. 그냥 혹시 몰라서요. 박씨 부인이 걸음을 멈추고 연수를 바라보셨습니다. 연수야. 예, 어머니. 너 언제부터 이렇게 살뜰해졌냐? 연수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원래 이랬는데요. 도현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닌데. 형님, 박씨 부인이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으셨습니다. 도현은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얼마 만에 듣는 어머니 웃음인지 가슴 한켠이 찡하게 저려왔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지요. 연수가 먼저 마당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형님, 어미님 왔어요. 도현이 문을 열고 나가보니 어미 호랑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어미의 입에는 평소보다 훨씬 굵은 뿌리 하나가 물려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도현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사람의 손처럼 여러 갈래로 뻗어 있었고 잔뿌리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도현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연수가 옆에서 들여다보았습니다. 형님, 이게 뭐예요? 산삼인 것 같다. 산삼이요. 그거 비싼 거 아니에요? 비싼 정도가 아니다. 연수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미님이 이걸 어디서 구하셨지?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도현은 산 아래 마을의 약초꾼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노인은 산삼을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걸 어디서 구했느냐? 도현은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산에서 운 좋게 캤습니다. 노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그냥 캐지는 물건이 아니야. 혹시 얼마나 묵은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노인은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00년은 묵었다. 아니, 그 이상일 수도 있어. 도현의 가슴이 크게 뛰었습니다. 노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내가 캤단 말이냐? 예. 노인이 도현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거짓말은 잘 못하는 얼굴이구나. 도현이 아무 말 없이 산삼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현은 산삼을 조심스럽게 다려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 냄새부터 달랐는지 눈을 들어 물으셨습니다. 도현아, 오늘은 약 냄새가 다르구나. 좋은 것을 구했습니다. 드셔 보십시오. 어머니가 한 모금 드셨습니다. 잠시 뒤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산삼이구나. 도현이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약초입니다. 박씨 부인이 아들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도현아. 예. 너 많이 컸다. 도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연수가 밖에서 장작을 모으다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님, 형님 빨리요. 도현이 놀라 뛰어나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기둥을 잡지 않고 두 발로 똑바로 서 계셨습니다. 연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걸으셨어요. 박씨 부인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두 아들을 바라보셨습니다. 도현아, 연수야, 하늘이 우리 집을 버리지 않았구나. 도현은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연수가 달려가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셋은 한동안 그렇게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 세 사람 위에 고르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연수가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안 울어요. 그래, 안 우는구나. 눈에 뭐가 들어갔어요. 박씨 부인이 연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래, 그래. 뭐가 들어갔겠지. 도현은 고개를 돌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미 호랑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도현은 마당에 밥을 조금 더 넉넉히 놓았습니다. 어미가 그것을 천천히 먹고 고개를 들어 도현을 바라보았습니다. 도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미 호랑이는 잠시 그 말을 듣고 있는 듯 서 있다가 이내 조용히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산삼 이야기까지 퍼지자 장덕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500냥을 거절당한 수치심 위에 욕심이 더 커진 것이었지요. 흰 호랑이도 산삼도 전부 내 것이다. 며칠 뒤 달이 없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이씨 집 아래쪽 숲에서 사람들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장덕보와 포수들이었습니다. 총과 창을 든 사내들이 숨을 죽이며 산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장덕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 그 호랑이를 잡는다. 그리고 그 순간 산 위 어둠 속에서 낮고 깊은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온 산이 떨리는 듯한 그 소리에 포수들의 발걸음이 일제히 멈추었습니다. 어미 호랑이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산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달도 뜨지 않은 어둠이 골짜기를 깊게 덮고 있었고 나무들 사이로 부는 바람만 낮게 스치고 있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장덕보와 포수들은 숨을 죽인 채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장덕보가 낮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된다. 포수 하나가 속삭였습니다. 날이 정말 흰 호랑이가 있다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장덕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짐승일 뿐이다. 총 한 발이면 끝이다. 다른 포수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아까부터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바람 소리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올라가. 바람이 이렇게 균일하게 납니까?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낮고 깊은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르르르. 산 전체가 떨리는 듯한 울음이었습니다. 포수들이 동시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숲 사이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미 호랑이였습니다. 그 눈빛은 달빛이 없어도 선명하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포수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날이 저건 보통 호랑이가 아닙니다. 장덕보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겁먹지 마라. 쏴라. 포수가 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또 다른 그림자가 숲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서로였습니다. 이제는 제법 자란 서로가 어미 옆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두 마리 호랑이가 동시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산이 울릴 듯한 포효였습니다. 그 소리에 포수들의 손이 떨렸습니다. 총구가 흔들렸습니다. 어미 호랑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사내들은 두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또 도망쳐 누군가 먼저 외쳤습니다. 포수들은 겁에 질려 산 아래로 뛰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빨리요. 장덕보도 비단옷 자락을 붙들고 그들을 따라 달아났습니다. 산 속에서는 한동안 호랑이의 울음이 메아리쳐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장덕보는 다시는 그 산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것이 묘한 법입니다. 욕심이 지나친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라오는 것이지요. 장덕보가 그 산에서 달아난 뒤로 그의 장사는 이상하리만치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의주에서 들여온 비단이 창고에서 불이 나 타버렸고 믿었던 아랫사람이 돈을 들고 도망쳤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관하에서 세금 체납을 문제 삼아 그의 재산 일부를 압류하기까지 했지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백호를 건드리려 했으니 그 안갚음을 받는 것이다. 그러게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사람이 탐욕을 부렸으니. 마을 어귀 주막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연수가 집으로 돌아와 말했습니다. 형님, 장덕보 있잖아요. 왜? 망했대요. 도현이 장작을 패다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래. 그것 봐요. 제가 뭘 했어요. 나쁜 짓 하면 안 된다고.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잖아. 마음속으로 했어요. 도현이 피식 웃으며 다시 장작을 팼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산에는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아침 마당에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마루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연수는 서로와 함께 마당을 뛰어다니고 있었고 도현은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그때 숲 쪽에서 낯익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미 호랑이였습니다. 마르고 지쳐있던 몸이 아니라 힘이 넘치는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미는 마당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도현은 그 눈빛을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서로를 데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연수가 서로의 목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서로야 가지 마. 서로는 연수 곁을 떠나지 않고 핥기만 했습니다. 연수가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형님, 서로 안 보내면 안 돼요. 도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박씨 부인이 천천히 일어나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서로 곁에 앉아 그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었습니다. 서로야. 서로가 박씨 부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어미에게 돌아가거라. 저 산도 내 집이란다. 서로는 잠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연수와 박씨 부인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어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세 걸음쯤 걷다가 서로가 돌아보았습니다. 연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 가, 서로야. 밥 잘 먹고 아프지 마. 서로가 짧게 울었습니다. 또 와도 돼. 언제든지. 서로가 어미 곁으로 다가가자 어미 호랑이는 잠시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짧지만 분명한 인사였습니다. 곧 두 마리는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연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도현이 다가와 동생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울어도 된다. 안 울어요. 그래. 잠시 뒤 연수가 훌쩍였습니다. 형님. 응. 나 조금 울어도 돼요? 그래라. 연수가 소매로 눈을 훔쳤습니다. 도현도 먼 산을 바라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그로부터 15 해가 지났습니다. 산 아래 마을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도현은 이제 30을 바라보는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약초를 캐던 솜씨 덕분에 마을에서 이름난 약재상이 되었고, 연수는 의원이 되어 사람들의 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형제의 이름은 제천 일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지요. 어느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온 형제가 어머니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셨습니다. 도현아. 예, 어머니. 너 요즘 마을 처녀들이 자꾸 약재상 앞을 지나간다더구나. 도현의 귀가 발개졌습니다. 일 때문에 지나가는 것이지요. 연수가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형님, 어젯밤에도 누가 약재 사러 왔다가 2시즌이나 있다 갔잖아요. 약 설명이 길었다. 어머니, 형님이 약 설명을 그렇게 오래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박씨 부인이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이제 그럴 때도 됐지. 도현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저는 아직 이릅니다. 연수 장가 보내기 전엔 못 간다 그 말이냐? 연수가 펄쩍 뛰었습니다. 어머니 저는요? 저도 있어요. 너는 동네 과부들이 환자라며 자꾸 온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그건 정말 아픈 거예요. 도현이 이번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셋이 한참을 웃었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도현이 산에 약초를 캐러 올라갔습니다. 단풍이 산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숲속에서 낯익은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도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숲속에서 거대한 백호 한 마리가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눈처럼 흰 털, 그리고 낯익은 눈빛. 도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로. 백호는 조용히 걸어와 도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도현은 그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릴 적 등을 문질러 주던 그 손으로 이제는 거대해진 그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랜만이다. 잘 있었냐? 백호는 눈을 가늘게 감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편안하게. 도현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 아래로는 마을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마루에 앉아 계실 그 집이, 연수가 환자를 돌보고 있을 의원이 보였습니다. 가을 바람이 산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과 짐승은 말없이 그 산을 나란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사람들은 가끔 말하곤 했습니다. 제천 깊은 산에 사람을 해치지 않는 흰 호랑이가 산다는 이야기를. 그 이야기는 오랫동안 산골 사람들 사이에 전해졌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호랑이와 그 호랑이를 가족처럼 지켰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말입니다. 긴 이야기 시청해주셔선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